안녕하세요.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인생에 우환이 좀 많았던 여자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너무 일찍 떠나보냈다거나 비통한 슬픔을 겪었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울기도 참 많이 울고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던 박복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나 이렇게 불행했다 하며 하소연하기엔 구구절절한 것 같아 어딘가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때론 제 푸념을 들어주고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마음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늘어놓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여러분께 쭉 들려드려 보려고 해요. 어렵게 용기 낸 만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형편이 썩 좋지 않았던 서민 가정에서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 집에서 자랐던 시절은 늘 서름으로 가득했죠. 저희 부모님은 아들인 오빠만 자식 취급하고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없는 이만도 못한 군식구 취급을 받으며 서럽게 자랐죠. 공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나 보태라기에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었답니다. 사실 저도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안 들으면 고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몸이 좀 컸다고 해봤자 10대였던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전 그 집이 너무 싫어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박봉받는 직장을 다니며 그 돈으로 코피 터지게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이제 그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지. 감히 집을 나가? 이 은혜도 모르는 거사. 제가 집에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제 부모님은 온갖 비난을 퍼붓더군요. 그래도 전 굴하지 않고 3년을 수능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 결과 저는 지방대를 다녔던 오빠보다 훨씬 좋은 서울의 대학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죠. 제가 남들보다 타고난 머리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끈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보를 본 날 전 혼자 깍깍거리며 기뻐하다 이내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고 이런 날 축하받을 가족 하나 없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거든요. 야, 네가 어쩌다 그런 대학에 붙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기고만장하지 마라. 어? 머린 너보다 네 오빠가 훨씬 좋은 거 나도 알고 네 아빠도 잘 알아. 네가 그 대학에 붙은 건 그냥 유행이다 이거야. 진짜 잘난 건 네 오빠라고. 그리고 너 행여나 학비 모자라다고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기집애가 대학은 가서 뭐 하겠다고. 저는 집에 발길을 끊었었는데요. 아직 어렸던 마음에 전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에 붙었다고 하면 혹시라도 부모님이 대견해 주지 않을까, 절 다시 봐주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참 바보 같았죠? 그래도 자식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인정과 애정을 갈망하게 되는 나약한 존재더라고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저렇게 제 길을 확 누르고 선을 그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전 가족에 대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았죠. 그날 전 그동안 담아둔 모든 울분을 토해낸 뒤 집에 완전히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온갖 학원을 다 보내줘도 땡땡이 치기 바쁘던 오빠가 잘나기 뭐가 잘나요? 내가 대학 붙은 게 유행이라고요? 아니요. 난 3년 동안 내 피와 땀, 눈물 전부를 바쳐서 내 실력과 노력으로 붙은 거라고요. 게을러 터진 오빠랑은 다르게 난 해낸 거라고요. 손이요? 절대 안 벌려요. 제가 나가서 구걸하는 한이 있어도 두 분께는 절대 신세 안 져요. 저죠? 머리 좀 컸다고 부모한테 대드는 꼴 좀 봐. 날 자식 취급을 한 번이라도 해줬어야 나도 두 분을 부모 취급해주죠. 두고 보세요. 나 반드시 가족들 다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일 테니까요. 그때 가서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매달리지나 마세요. 난 이제 더 이상 이 집 자식 아니에요.
그 이후 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쉬지 못했지만 그 외의 시간엔 계속 공부만 했어요. 절 자식 취급도 하지 않았던 부모님과 늘 절 무시하고 비웃었던 오빠에게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졸업 후에도 쭉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뭐 하나 가족마저 안정적이지 못했던 제 삶에서 직업만이라도 안정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솔직히 7급을 준비할까도 했지만 기왕 시작하는 거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린 거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던 세월이 제게 인정 욕구를 심어줬던 겁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정아. 합격 축하합니다. 결국 저는 피나는 노력 끝에 그리 뛰어나지 않은 머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제 나이 30에 말이죠. 계속 시험에 떨어지며 주위에선 하나둘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만 계속 낙오하는 것 같아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더니 제 인생에도 그런 볕들날이 찾아와 주더라고요. 그날 전 작은 치즈 케이크를 하나 사서 촉까지 켜고 혼자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그때에도 그렇게 전 혼자서 눈물의 축하 파티를 했었죠. 나중에 친구들 몇 명이 축하주를 사주긴 했지만 그럴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건 늘 제게 쓸쓸함을 안겨주었어요. 뭐야, 엄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너 애가 참 매정하다. 아, 내가 내 딸 사는 곳을 꼭 뒤로 조사해서 알아내야겠니? 너 내 전화도 다 차단했지? 그렇게 공무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보니 저희 집 건물 앞에 불청객이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바로 엄마였죠. 엄만 제가 5급 공무원이 됐다는 소식을 가끔이나마 제가 연락하고 지내던 사촌 언니에게 전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이 딱 왔습니다. 절 찾지도 않던 엄마가 갑자기 절 왜 찾아왔겠나요? 돈 때문이었겠죠. 역시나 제 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네 오빠 재작년에 회사에서 잘린 뒤로 여태 백수야. 쥐꼬리만한 월급쟁이로 평생 사느니 일확천금을 노리겠다고 지금 방에서 계속 주식 공부하고 있어. 근데요? 아유, 근데 뭘 근데야. 네 아빠 가게도 불경기 때문에 작년에 문 닫았어. 그래서 지금 집에 돈 벌을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네가 생활비 좀 보내거라. 너 그동안 우리가 낳아주고 키워주는 애 한 번도 갚은 적 없잖아.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갚을 은혜를 모른 채 하면 너 천벌 받는다. 저는 그 집에서 받은 은혜도 없고요. 예전에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전 이제 그 집 자식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생활비가 없으면 엄마라도 나가서 일하던가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으시던가요. 이미 네 오빠 주식 때문에 대출 받아서 몇 천은 알렸어. 물론 성공하려면 실패가 따르는 법이니까 네 오빠 탓은 안 해. 난 무릎 아파서 일하기도 힘들고 아유 너 내가 피도 눈물도 없니?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게 안타깝지도 않어? 5급 공무원이면 월급도 제법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얼마를 받든 그건 날 위해 희생해준 내 자신한테만 쓸 거예요. 내가 잘 되기는커녕 오빠보다 잘 될까 봐 노심초사했던 당신들에겐 나 100원 한 푼 쓸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시라고요. 난 엄마랑 길게 말하기도 싫고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거든요. 깔끔하게 경찰 부를까요? 어디 경찰서 가서 개망신 한번 당해볼래요? 저는 그런 엄마를 냉정하게 끊어냈습니다. 엄만 제게 쌍욕을 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찾아왔기에 두말할 것도 없이 경찰에 신고해버렸죠. 그 이후 전 아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제 인생의 외로움과 서로만 안겨준 가족을 영원히 떼어낼 수 있었어요. 이후 전 혼자 열심히 삶을 이어갔습니다. 언젠간 절 진심으로 아껴줄 가족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세상은 절 편하게 두지 않더라고요. 저는 나이 34세 대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림프절 외에 다른 장기엔 전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 진행하시죠. 병기는 3기였지만 다행히 전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저는 바로 수술을 받고 이후 고통스러운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이어갔죠. 직장도 휴직을 하면서요. 괜찮아. 다 괜찮아. 어차피 다 지나갈 일이야. 괜찮아, 정아야.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는 빠져가고 몸도 앙상해지며 저는 몸도 마음도 야위어 갔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요. 몸이 아프다 보니 마음은 배로 약해진 건지 매일매일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남들과 달리 전 곁을 지켜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남들은 힘들 때 엄마, 아빠하고 보통 부른다는데 저는 그럴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숨죽여 흐느끼며 스스로를 위로해줬어요. 더 큰 행복이 찾아오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거다. 다 괜찮다 하면서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절 괴롭히더군요. 겨우 나아가는 줄 알았건만 저는 처음 암 판정을 받은 다음에 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시 치료를 받으며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렇게 제가 투병을 할 때 사촌 언니와 이모와 이모부 또 다른 친척 몇 분은 한 번씩 제 문병을 와주셨거든요. 그때 이모가 제게 해준 말을 듣고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정아야, 우리 언니, 그러니까 네 엄마 문병 안 왔었어? 내가 너 암 걸렸다고 말해준 지 몇 달이나 됐는데 아무리 너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딸이 암이라는데 네 엄마도 아빠도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얼마 전엔 병원이랑 병실 호수도 알려줬는데 아니요, 전혀요. 저도 이제와 가족이란 사람들에게 걱정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픈 걸 알면서도 가족 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가뜩이나 약해진 마음에 상처를 입힌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외롭고 힘든 투병 끝에 결국 전 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재발한 지 2년 뒤 전 치료를 종료하고 다시 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제게만 자꾸 잔인한 이 세상에게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저는 그 힘겨운 시기를 버텨낸 겁니다. 비록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지독한 암을 꼭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병을 이겨내려면 꾸준한 체력 관리가 필요했기에 전 등산과 러닝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운동을 하고 나니 이젠 자전거에 관심이 생기더군요. 저는 여러 정보도 함께 얻기 위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대학 선배가 2년 넘게 나가고 있던 동호회라 행여나 이성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불순한 동호회는 아닐까 하는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저는 제 인연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이우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옆구리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을 시작했다가 우연히 자전거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은 제가 동호회에 가입한 지 3개월 뒤 새로 가입한 사람으로 저보다 4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중견기업 인사팀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모두에게 명함도 돌렸죠. 그렇게 함께 운동하게 된 그 남자는 서글서글하고 남 챙기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운동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다
누군가가 그 남자에게 묻더군요. 우현 씨 성격도 그렇게 좋고 직장도 탄탄한데 왜 여태 장가를 못 갔어요? 3년 전쯤에 8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저보다 다른 남자가 더 좋다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쌩쌩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아휴, 내가 괜한 걸 물었네. 아니, 난 우현 씨가 너무 사람 괜찮아 보여. 소개팅 좀 주선해 줄까 했지. 아,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남자 말을 얼버무리며 슬쩍 제 눈치를 보더군요. 사실 그 남잔 언제부턴가 제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만 눈치챘는데 나중엔 다른 사람들도 다 눈치를 채고 응원해 줄 정도로 티가 났죠. 저만 보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눈도 못 쳐다본다거나 남들에게 다 돌리던 주스를 제게 줄 때만 손을 벌벌 떤다거나 하는 등 모른 척 할래야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막 느끼하게 들이댔으면 저도 좀 거부감을 느꼈을 텐데 사람 반응이 저렇게까지 순수하니 오히려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전에도 사람이 참 배려심도 많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기에 더더욱 호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뭐든지 서두르는 건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전 신중히 지켜보며 서둘러 다가서진 않았어요. 그러다 전 그 남자를 처음 만난 지 1년 만에 그 남자의 고백으로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야, 정아야, 우연 씨 말이야. 진짜 널 너무 좋아하나 봐. 저것 봐. 너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입도 못 다무는 거. 너 뚫어지겠다, 뚫어지겠어. 우연 씨, 입 좀 다물어. 침 떨어지겠네. 정아 씨가 우연 씨 때문에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잖아. 죄송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서 그만. 남자친구는 절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데 그 말이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동호회 사람들과 선배는 그런 남자친구와 절 많이 놀리면서도 응원해 주었죠. 아프지, 정아야? 그러니까 왜 위험하게 책을 읽어? 뭐? 책 읽는 게 위험해? 종이에 베이지 않게 평소에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해줘야지. 몰라. 너 다치게 하는 건 다 위험하고 나빠 보여. 내가 죽 사왔거든. 좀 먹자. 해봐. 아유, 진짜. 손가락 좀 베었다고 무슨 죽이야. 오바 좀 하지 마, 우연 씨.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조금만 다쳐도 호들갑을 떠는 주책 같은 모습. 늘 맛있는 건 제 입에 쏙 먼저 넣어주지 못해 안달이던 다정한 모습들이 애정이 많이 결핍되어 있던 제 속을 조금씩 채워주더라고요. 이전에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오래도록 아파했던 제 외로움을 덮어줄 사람인 것 같았죠. 그런 남자친구는 연애 1주년 때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 청혼을 받아들이며 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 정아 네가 울면 나도 덩달아 눈물 난단 말이야. 미안해. 그냥 이제 나한테도 정말 행복이 오나 싶어서 이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더 이상 혼자 울고 웃지 않아도 되나 싶어서 정말 고마워 우연 씨. 앞으로 내가 절대 정아 너 혼자 울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나만 믿어. 이젠 내가 네 가족이 되어 줄게. 제 아픈 가정사까지 모두 안아준 남자친구와 전 행복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우선 남자친구와 함께 사시고 있던 예비 시모를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정아라고 합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정과 세트예요. 정과? 아유, 뭐 이런 걸 다 고맙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절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한숨을 쉬더라고요. 뭔가 계속 마땅찮은 사람처럼 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전 그런 예비 시모의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며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제게
집안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보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오빠를 같은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셨거든요. 올 것이 왔다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 예비 시모의 눈밖에 완전히 벗어날 각오를 하고 저는 제 가정사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자친구가 미리 귀띔을 드리겠다는 거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미리 말했었거든요. 어차피 상견례도 진행하지 못할 테니 제 가정사를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기왕 아시게 될 거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 사정을 들은 예비 시모께서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지 않겠어요? 에휴, 우리 우연이보다도 어린 아가씨가 참 고생이 많았겠네.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서름이 맺혔을까. 아이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이리 와봐. 에휴, 내가 짠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어서 그래.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젠 괜찮아요. 이미 저도 마음 정리 다 했고 우연 씨한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연이가 그랬단 말이지? 그래. 앞으로는 우리 우연이랑 살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그동안 다쳤던 마음 다 치료받고 살려무나. 그 그럼 저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실 어머니께서 계속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었거든요. 아유,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야. 내가 오늘 사실 속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랬어. 손님 불러다 놓고 아프다 어쩐다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한 거야. 그러니 오해하지 말려무나. 예비 시모는 제게 오해하지 말라며 손을 내저으시더군요. 그리고선 딱한 것 하며 제 손을 연신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아야, 소고기랑 콩나물 넣고 콩나물밥 좀 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설거지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우연이가 다 할 거야. 정말요? 진짜 저도 가서 먹어도 돼요? 아유, 왜 안 돼? 곧 가족들 사이인데. 또 좋아하는 거 뭐 있니? 내가 아주 다 해놓으마. 불고기? 갈치? 그 뒤 예비 시모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남자친구의 전화를 통해 식사 초대를 해주시기도 하고 집으로 초대해선 정말 설거지 한 번을 시키지 않으셨죠. 남자친구와 결혼할 사이였으니 처음엔 예비 시모의 초대를 거절하기도 뭐해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요. 저를 그렇게 소중히 대해주시니 나중엔 제가 먼저 예비 시댁에 놀러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전 이미 결혼해서 출가에 살고 있던 남자친구의 두 누나, 두 매형도 만나 뵀습니다. 네 분 모두 절 가족으로서 따스하게 환영해 주셨죠. 우리 엄마 눈 감으시기 전에 막내 아들 안정 찾는 거 보는 게 소원이셨는데 이제 우리 엄마 소원풀이 하셨네.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보니 남자친구는 가족들이 유독 아끼고 애지중지했나 보더군요. 당시 예비 시모는 나이가 무려 84세로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를 무려 41살에 낳으셨다고 해요. 예비 시모는 돌아가신 예비 시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늦둥이 우연히 낳았을 때 5년 전에 하늘로 갔던 우리 양반이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몰라. 난 두 딸애로도 충분했는데 그 양반은 아들 매일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거든. 그래서 노력 끝에 우연히 낳을 수 있었던 거야. 그 양반이 우연히 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내가 이 애 버릇없는 애 안 만들려고 아주 고생을 했다니까. 만약에 우연히 이놈이 결혼해서 정아 네 속 썩이면 당장 나랑 우리 딸애들한테 일러라. 알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친구의 국이 먹고 밝은 성격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와 다르게 남자친구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거죠. 저도 이젠 절 좋아해주는 가족들 사이에서
남자친구처럼 애정을 듬뿍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하루하루 들떠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결혼식이 2주 정도 남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는 지방지사 인사 문제가 생겨 1박 2일로 출장을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출장을 떠나는 날 아침부터 제게 전화로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제부터 몸이 안 좋으셔. 그래도 병원 다녀와서 약 드시니까 좀 좋아지셨는데 한 이틀은 푹 쉬셔야 할 것 같아. 아, 하필 이럴 때 내가 출장 가게 돼서 걱정이야. 남자친구는 연세도 많은 자신의 어머니가 많이 걱정이 된 모양이었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에게 걱정 말라고 말해줬어요. 마침 요즘 일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내가 이따 반차 쓰고 가서 어머님 돌봐드릴게. 뭐? 정아, 네가? 아, 이거 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해. 이제 곧 어머님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분이 될 텐데. 나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 저는 남자친구에게 한 말대로 반차를 쓰고 예비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예비 시모는 힘없는 모습으로 절 맞아주셨죠. 알아서 약 먹고 쉬면 되는데 뭐하러 왔어? 일하느라 바쁜 애가. 어머님 걱정돼서 왔죠. 아직 밥도 안 드셨죠? 제가 죽 끓여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 저는 얼른 예비 시모를 위해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드시는 동안 이부자리도 다시 깨끗하게 정돈해드렸어요. 죽을 반 정도 드신 예비 시모는 약을 드시곤 이내 잠이 드셨죠. 그동안 저는 뒷정리를 하고 저도 모르게 잠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자 어느덧 시간이 벌써 4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님 벨소리를 진동으로 평소에 안 해놓으시나 보네. 예비 시모의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처음엔 남의 휴대폰이니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요. 벨소리가 연달아 2번이나 울리자 저는 예비 시모가 깨실까봐 걱정됐습니다. 아프신 분이니 주무실 땐 푹 주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조심조심 다가가 막 전화가 끊긴 예비 시모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깨실 때까지만이라도 무음 모드로 바꿔두려고요. 어? 우연 씨가 전화한 거였네? 어머님이 걱정됐나 보다. 내가 따로 전화해줘야지. 부재중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얼른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꿔두려고 했는데 불현듯 예비 시모의 휴대폰 배경화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 여자 누구지? 이 애들은 또 누구고? 예비 시모의 휴대폰의 배경화면엔 웬 낯선 여자가 어려 보이는 두 남자아이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겁니다. 그 여잔 예비 시누이들도 아니었는데 가족도 아닌 여자와 아이들의 사진을 왜 예비 시모가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뒀는지 말이죠. 그 순간 타이밍 좋게도 예비 시모께서 잠에서 깨셨더군요. 저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휴대폰 화면을 가까이 보여드리며 여쭤봤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랑 이 애들은 누구예요? 누군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 놓으셨어요? 어, 그게... 그런 제 질문에 예비 시모는 너무 크게 당황을 하시더군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 줬으면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당황하시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들려온 예비 시모의 대답은 더욱 수상쩍었고요. 사, 사실 죽은 우리 딸인데 너무 그리워서 차마 여태 배경화면을 바꾸질 못했어. 그건 우리 딸이랑 손주들 사진이야. 네? 딸이 한 분 더 계셨다고요? 형님들 말고요? 전 우연 씨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게 우리 우연이 아래로 딸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럼 우연 씨가 막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맞아. 막내 얘기만 나와도 가족들 눈물샘이 다 고장이 나서
아무도 너에게 말을 해주지 못했던 거야. 정아야, 미안한데 나 더 자야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가주련. 네가 가야 나도 계속 제대로 쉬지. 얼른, 얼른 가거라. 예비 시모는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난 막내딸이 한 명 더 있었다며 제 눈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그리곤 갑자기 저더러 빨리 집에 가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렇게 전 얼떨결에 그 집에서 쫓기듯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수상쩍으시죠? 저는 집으로 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물어봤어요. 나 어머님 챙겨드리려고 우연 씨 집에서 나오는 길인데 혹시 우연 씨 여동생이 있었어? 아까 우연 씨가 어머님한테 계속 전화하길래 무음으로 바꾸려다가 어머님 휴대폰 배경화면을 봤어.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랑 애들이 누구냐고 여쭤보니까 죽은 우연 씨 동생이랑 그 자식들이라고 하던데? 어? 어, 안 그래도 걱정돼서 어머니한테 방금 다시 전화드리니까 당신한테 미선이 얘기를 좀 했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가족한테는 아픈 상처라 차마 너한테 일찍 말을 못 해줬어. 미안해.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방금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신의 여동생 아이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매제가 키우고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말투도 어딘가 급하고 붕 뜬 것이 아무래도 너무 수상했어요. 뭔가 한급히 무언가를 덮으려 예비 시모와 입을 맞춘 느낌이랄까요? 아무래도 이상해 전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심부름센터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낯선 그런 업체에 힘을 빌린다는 게 좀 찝찝했는데요. 당장 제 결혼식은 코앞이지 뭔가 수상하긴 하지.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급한데요.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정이 그러시다면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볼게요. 의뢰인분 인생이 걸린 일 같은데 기꺼이 돕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무서워 보이지도 않았고 친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제 다급한 부탁에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 시어머니 되실 분 휴대폰에서 보셨다는 사람이 이 여자 맞죠? 이 여자 이우연 이 사람 전처예요. 애들은 이우연 그 사람 자식들이고요. 알아보니까 애들 양육비 문제로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졌었대요. 그러다가 2달 전에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정리된 상태던데요. 근데 진짜 이놈이 자기가 미혼이라고 속였어요.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네. 이놈 이혼 사유도 상습 바람이었대요. 뒷조사 안 해보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 여자 아이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남자친구의 전처와 아이들이었다더군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는 8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차였던 것도 아니고 무려 한 번 다녀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와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었고 심지어 저와 처음 만날 시기만 해도 소송엔 돌입조차 안 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아직 멀쩡한 가정이 있을 때부터 미혼이라 속인 채 제게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이혼당한 이유가 상습 바람이었던 남자친구는 저도 모르게 절 상간녀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온 가족이 날 속인 거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가 있지? 진심으로 날 환영해주는 척 해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냐고. 엄청난 배신감에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제 겨우 진짜 제 가족을 찾았다고 생각했건만 모두가 한통속으로 절 속인 거라는 사실이 너무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정아라는 사람인데요. 박주희 씨 맞으시죠? 저 그쪽 전 남편 일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큰 배신감과 분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군요. 전 우선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차 뒷조사로 알아낸 남자친구의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만나 제게 모든 사실을 들은 전처는
기가 막히기 짝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네, 제가 그 인간이랑 헤어진 사람 맞고요. 애들도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살면서 얼마나 제 속을 까맣게 태웠는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을 땐 같이 중내 만회하면서도 애들 생각해서 제가 한 번은 용서해 줬었거든요. 그 여자한테 위자료만 청구하고요. 근데 그 뒤론 술집 여자들이랑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랑 사람 좋은 시어머니 시누이들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못 참고 이혼해버린 거고요. 그런데 저랑 사내만에 할 때부터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거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 모두 한통속으로 절 속였다는 사실이 정말인 거네요? 네, 그런가 보네요. 어머님 휴대폰 배경화면은 예전에 제가 바꿔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배경화면 같은 거 바꾸는 법을 모르세요. 아마 애들 아빠나 시누이들도 어머님 휴대폰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태 제가 설정해둔 그대로인 걸 몰랐나 보네요. 그게 그쪽 인생을 구한 셈이고요. 남자친구의 전처는 남자친구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무책임한 가장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하도 그놈의 아버지 손에 오냐오냐 자라서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하고 양보하는 법도 몰랐다면서요. 그 인간 막 간쓸게 다 줄 것처럼 굴고 구김살도 없어 보였죠? 그건 그냥 생각이 없고 지금은 그쪽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런 철부지의 개차반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늘 저한테 미안해하던 어머님이랑 형님들만은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들 작당을 하고 한 여자 인생을 망칠 생각을 하나요? 다들 똑같은 사람들이었네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얼른 그놈한테서 벗어나세요. 그 여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마지막으로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한 뒤 더는 참을 것도 없이 전 당장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난 내 상처, 내 아픔 모든 걸 드러내고 진심으로 당신들하고 가족이 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날 이렇게 가지고 놀았을 수가 있어? 어? 정아야, 잠깐만. 어? 그래, 미안해. 내가 너한테 결혼하고 애들도 있었다는 거, 아직 법적으로 전처랑 정리가 다 안 됐었다는 거 숨긴 건 사실이야. 근데 이미 전차 안 돼선 마음이 다 떠난 뒤였어.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니까? 근데 그때 네가 딱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괴로웠다고. 괴로웠다고? 웃기지 마. 넌 처음부터 여자 꼬실 목적으로 동호회 들어왔던 거 아니야? 너 타고난 바람둥이였다며. 너 처음부터 동호회 들어왔을 때 미혼이라고 했잖아. 그땐 이혼 소송 중도 아니었으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헛된 수작질이야? 그건 이미 마음으로 남남이 사이였으니까 그런 거지. 정아야, 난 진짜 하늘에 맹세코 너 가지고 논 거 아니야. 내가 너만큼 좋아해 본 사람은 진짜 네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네가 뒤늦게라도 모든 사실을 알면 날 떠나갈까 봐. 정아야, 나 너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나 딱 한 번만 봐주라. 어? 결혼 2주도 안 남았는데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평생 너 왕비 대접해주고 살게. 뻔뻔하게도 남자친구는 절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 절 좋아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파혼만은 하지 말자고 빌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가소로워 보여 저는 저를 붙잡던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온몸을 칭칭 감았던 인간이 또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혼은 신뢰가 생명이야. 근데 정직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인간이 어디서 또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자식들까지 다 버리고 바람 피우러 다니다 이혼당한 인간이 어디서 또 정신 못 차리고 결혼을 하려 들었냐고. 정신 차려. 이 발정난 짐승 같은 인간아. 너랑은 당장 파혼이야. 우연아, 다 틀렸다. 이제 그만하거라.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네 누나들도
정아한테 처음부터 많이 미안했다는 거 잘 알잖니. 정아야, 미안하다. 그런 남자친구와 달리 예비 시모는 자포자기한 듯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하더군요. 저를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요. 우연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자기 과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나랑 자기 누나들 입단속을 철저히 시켰단다. 이건 아닌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워낙 우연히 지한텐 약해서 그만 널 속이는데 동조했던 거야. 그래도 처음엔 너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 많이 망설였었다. 그런데 네가 아프게 살아온 상처를 우리 우연이한테 많이 위로받았다니까. 힘들게 살아온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더 아픈 상처가 될 것도 같았어. 그래서 그냥 다 묻고 널 내 며느리이자 딸로서 품는 걸로 그 속죄를 해나가려고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 계속 제 눈도 못 보셨었군요. 속죄요? 바로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날 위해서 다 묻기로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건 아시죠? 어머님도 형님들도 이기적인 이 인간 본성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 인간 부탁으로 눈 꾹 감고 날 제2의 피해자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주제에 어디서 궤변을 늘어놓으세요? 네 말이 맞다. 맞아. 사실 다 변명이고 핑계지. 미안하구나. 제가, 제가 얼마나 어머님이랑 형님들을 좋아했는데요. 그걸 다 아시면서 그런 제 진심을 뭉개버렸다 이거죠? 당신들 다 진짜 천벌받을 거예요. 절 자식 취급도 안 한 제 부모만큼 나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요. 그 업보 언젠가 배에 배로 돌려받을 거예요. 정아야, 정아야, 따라오지 마. 내가 이우연 너 절대로 가만 안 놔둘 거니까 각오해. 전 제게 사과를 하던 예비 시모도 싹싹 빌며 절 붙잡던 그놈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선 그놈이 자기 엄마에게 그러게 왜 그딴 사진을 여태 배경화면으로 해놓으셨어요? 이제 제 인생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니?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후 전 그놈에게 경고한 대로 그놈을 응징해 줬습니다. 전 우선 그놈 회사에 바로 민원을 넣었어요. 그놈의 회사는 중견기업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꽤 큰 회사였거든요. 그런 회사 인사팀 직원인 그놈의 부도덕한 행동은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도 큰 연관이 있었을 테니까요. 전 그렇게 사회적으로 피해를 줘서라도 저와 그놈의 전처, 그놈의 아이들까지 기만한 그 인간을 응징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놈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계속 저를 붙잡더군요. 정아야, 우리 회사에 민원 올린 거 너 맞지? 어, 나야. 나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지. 나 곧 징계위원회 열린다는데 그것도 괜찮아. 네가 내 뺨을 치면 맞고 욕을 하면 다 들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헤어지지만 말아주라. 어? 나 진짜 너 많이 좋아해. 나 벌써 살도 2kg나 빠졌어. 참 가증스럽다. 네 애들까지 낳고 살았던 네 전처 가슴엔 그렇게 바람 피우면서 상처를 줬다더니 네가 반대 입장이 되니까 괴롭니? 다 자업자득인 거야. 이기적이고 쓰레기 같은 놈아. 경고하는데 넌 평생 여자 만나지 말고 혼자 살아. 지금만 해도 네 인생에 쌓이는 오빠가 태산 같은데 여기서 더 죄를 지었다간 넌 뼈도 못 추리게 될 거야. 알았어? 너 만약에 또 찾아오잖아? 그럼 그 뼈 내가 직접 못 추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디 온몸에 다 산산조각 나고 싶으면 또 찾아와봐. 알았어? 말로만 하면 통할 것 같지 않아 전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 휘둘렀습니다. 사실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날 것도 같았는데요. 그딴 놈 앞에선 절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죠. 그런데도 그놈은 얼마 뒤 절 또 찾아왔는데요. 그때 진짜 제가 구두를 던져버리자 그 뒤론
절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한편 전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로 인한 배상 비용을 청구하고 정신적 위자료 소송도 함께 걸었죠. 그놈 전처에게 연락받은 바론 그 전처 또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그놈에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뒤에도 배우자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기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알려줬다면서요. 그렇게 그토록 기대했던 제 결혼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전 예비 시모가 제 일터 근처로 찾아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예비 시모는 자신을 못 본 척 지나치려던 절 잠시 붙잡곤 물기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뒤 도망치듯 떠나갔죠.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에게 사과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다. 미안하다, 정아야. 그래도 널 아낀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네 마음에 큰 상처 준 죄는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아가마. 그러니까 부디 넌 다 잊고 앞으로 우리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다오. 정말 미안했다. 이후 예비 신우였던 사람들도 제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하지만 전 예비 시모를 말없이 보냈던 것처럼 그들의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고 모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을 괜찮다는 말로 덜어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듣기론 결국 전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잦은 퇴사 압박을 받다 잘리듯 퇴사했다고 합니다. 이후론 나이도 적지 않았던 그놈은 결국 소문이 나서 그쪽 업계엔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고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자기 자식들에 대한 양육비는 보내야 했을 테니까요. 지금은 그 일로부터 시간이 1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 전 잠깐 쉬고 있던 자전거 동호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놈이야 진즉 쫓겨난 곳이기도 했고 그딴 인간 때문에 잘 타고 있던 자전거도 함께 운동하던 사람들과의 인연도 끊고 싶지 않았거든요. 와, 이모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잘 있었어? 이모도 보고 싶었어. 한편 저는 작년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보육원의 봉사활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봉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처럼 외롭게 자랄 아이들에게 애정을 나누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비록 전 고아는 아니었지만 가족들 안에서도 늘 외롭고 비참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을 벗어나 겨우 내 가정을 꾸리게 되나 했더니 그마저도 내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나만 이렇게 외로운 팔자를 타고 난 건 아니겠구나. 누군가의 애정을 기다리지만 말고 나와 같은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내가 먼저 마음을 베풀어 주자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 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느덧 많이 가까워진 제게 마음을 열고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진심을 다해 애정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로 인해 웃어주면 저도 상처받고 텅 비어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 행복해지곤 하죠. 한편 전 남자친구와 파혼한 이후 전 답답한 마음에 별로 관심도 없던 점도 사주도 많이 보러 다녔는데요. 그중 용하다는 곳들에선 대부분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워낙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지만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운세의 흐름이 바뀌며 그간의 서름을 복으로 돌려받을 거라고 말이죠. 물론 그런 것에 의지하고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 말을 희망 삼아 다시 씩씩하게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나 고난이 많았던 제 인생을 잠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행복은 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선물처럼 찾아와 주는 거라고 믿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 끊고 살고 있는 부모님과 오빠에게서 언젠가 연락이 온다면 전처럼 아주 매정하게 끊어낼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힘겨운 나날을 꿋꿋하게 견뎌온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요.
날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 쓸 시간에 내 작은 손길, 작은 관심 하나가 절실한 보육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을 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에 대해 고통받고 있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지닌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물론 제가 세상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씩씩하게 견뎌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힘을 잃지 말자는 말씀을 꼭 건네고 싶었거든요. 사람의 긍정과 용기는 그 따뜻한 빛으로 불행도 물러나게 한다고 어디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여러분, 부디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치 판정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씩, 그리고 또 조금씩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 수 있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